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밤에 또 이슈가 많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뭐 반도체에 많이 빠졌고요. 네, 예, 반대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상승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가 좀 올라가면서 S&P 500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뭐 좀 약간 양자라든지 뭐 보안이라든지 이렇게 코인이라든지 뭔가 성장 섹터로는 계속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하드웨어 섹터에서 매물이 나와서 자금이 나와서 그게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하드웨어 섹터만 계속 용단 폭격을 맞고 있으니 이게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나스닥은 약보합이고요. S&P 500은 강보합, 다우지수는 0.5% 상승했습니다. 장 개장하자마자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게 다 반도체의 하락이 좀 깊어지면서 나온 현상이고요. 그리고 러셀 2000은 0.6% 상승했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만 약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가 오늘 많이 하락한 게 가장 좀 뼈아팠죠. 5% 급락이 나왔고요. AMD 5% 그리고 마이크론 2.3% 하락했습니다. 뭐 마이크론 선방했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샌디스크가 11% 급락했어요. 그러면서 시게이트도 4%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시게이트도 빠졌고 그리고 장비주들도 오늘 타격을 좀 입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이슈가 있어요. 샌디스크가 빠진 이유, 장비주가 하락한 이유,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 그래서 다 좀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좀 융단 폭격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그 매물 나왔던 게 이제 구글로 흘러가고 마이크로소프트로 흘러가고 오라클과 팔란티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알파벳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알파벳이 캐펙스 늘린다고 해서 쫙 이제 하드웨어 섹터가 다시 낙수를 좀 받는 흐름이었는데 금세 분위기가 다시 역전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거 참 시장의 중심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숫자 나오는 건 하드웨어가 맞는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소프트웨어가 확실히 개선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계속 둘 다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러셀 2000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좀 엮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81달러 선까지. 그래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계속 그 투기성 자본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뭐 일단은 그 계속 공습하던 거는 중단이 됐지만 뭐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아진 건 없다라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도 많이 안 빠졌습니다. 4.65%에서 움직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 또 100일까지 올라갔고 금값은 소폭 반등 그리고 코인은 64,900달러까지 소폭 상승. 그래서 금과 코인이 올라간 걸 보고 그리고 러셀 2000이 이렇게 초록빛이 많은 걸 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하드웨어 섹터, 반도체 섹터에 대한 그 높은 허들이 시장을 계속 조금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밤사이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이슈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왜 반도체가 하락했는지, 유가는 왜 또 급락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중국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창신 메모리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 블랙홀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제 470% 폭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상하이 1등으로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말이 안 되죠. 텐센트랑 인텔을 제치고 이게 메모리 반도체 뭐 마켓쉐어가 8%에 불과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뭐 일단은 시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 상하이 증시는 이 상장하고 나서 5일 동안 상한가가 없대요. 그렇대요. 예, 그래서 당분간
다들 신나서 거기서 놀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 시장 이름이 과창판이라고 맞아요. 불리는 시장인데 네. 근데 또 특이한 거래의 그 특성이 있더라고요. 개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 그래요? 그런 구조예요. 매매를 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중국 관련한 그 시장에 좀 정통한 분을 패널로 모셔서 여쭤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가 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ADR 상장하고 이러면은 수급이 막 그쪽으로 쏠린다고 했는데 그들만의 리그일 거다. 중국 시장만의 리그일 거지 이게 막 해외 외국인 자금들이 쉽게 들어오고 개인들의 자금이 쉽게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뭐 직접적으로 영향은 우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약간 심리적으로 좀 그런 건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마켓워치의 기사인데요. 마이크론과 다른 칩 주식들이 하락하는 이유 중국의 칩 주식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가져갔다라는 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증시에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한 것에 대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렇게 시선을 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중국에서 자체 개발 DUV 장비가 생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DUV. 예, DUV 이게 보시면은 이제 ASML에서 만드는 건데 사실 이거 가지고 ASML이랑 장비주들이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ASML을 되게 주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이유는 EUV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EUV 얘기도 아니고 DUV 몇 개 이제 제한적으로 생산했다는 거 가지고 ASML을 막 밀더라고요. 주가를. 그리고 뭐 ASML만 빼면 되는데 그리고 다른 장비주들까지 같이 밀고 반도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며칠째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며칠도 아니고 뭐 거의 한 달이 넘었잖아요. 인텔도 안 됐고 마이크론도 안 됐고 삼성전자도 안 됐고 이거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팔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저희가 명확하게 집계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계속 이런 이유를 갖다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우리가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DUV 장비 생산 시작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아직 EUV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지만 요것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것 때문에 뭐 치명적으로 ASML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랬다. 첫 번째 이유가 중국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중국 이야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들어오는데 이거에다가 예전에는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는 반응했다라는 거는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좀 많이 그렇죠. 안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메모리 가격 정점론입니다. 요게 이제 샌디스크 주가를 밀어냈어요. 근데 이것도 그 숀 킴 얘기 들어보셨어요? 숀 킴? 예, 뭐 숀 킴이라는 사람이 모건 네. 스탠리 애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뭐 이런 리포트를 냈었다더라. 이거 다 지난주부터 돌았거든요. 네. 예, 소식이 돌았는데 그게 약간 찌라시성으로 돌아서 예, 뭐 아는 분들만 좀 알고 계셨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끄집어 내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를 샌디스크가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데 이 차트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부터는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거다인데 이게 7월 한 17일 이쯤에 나왔던 그 차트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연돼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하셨던 심리가 많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이것저것 이유를 갖고 오면서 주가를 빼야 하는 이유들이 누군가에겐 있는 거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게 동시에 메모리 관련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라는 리포트도 같이 또 있었다라고 그 긍정론자들이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메모리 부족 현상은 여전히 메모리 쇼티지는 심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안 들은 거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은 시장 계속 원웨이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하드웨어 지금 아니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샌디스크가 급락을 했는데 뭐 사실 수요는 여전히
충분하지만 그치만 실적 전망에 대한 수정이 점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꼬집었죠. 여기에서 또 엔비디아가 네. 또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또 불을 지폈죠.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의 오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보증 논의, 금융 보증을 해준다라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500억 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칩 구매 비용을 포함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일이고 거기에서 이 정도의 보증을 제공하면서 뭐 별도로 논의 중인 것까지 합쳐서 3,500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엔비디아 돈 많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오라클 어제 보여드렸던 종종 오라클 거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의 CDS 프리미엄을 걱정할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그만큼 오픈 AI한테 또 거금을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결국에는 구글의 주가가 빠진 이유, 인텔의 주가가 가지 못한 이유 다 캐펙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내러티브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에서 캐펙스를 써주면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낙수를 내려주면 그러면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다. 에서 상반기에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캐펙스가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로 돌면서 캐펙스 계속 쓸 수 있어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금리도 높은데 이러다가 캐펙스를 만약에 계속 덮어놓고 쓰다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러면은 하드웨어도 지금이 당연히 정점 아니야? 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 건 사실 저는 하드웨어에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하드웨어는 낙수를 받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낙수를 내려주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약간 이런 셈인 거죠. 미국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런 오해들을 깨줘야만 그래야만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글 실적을 기다렸던 건데 거기서 구글의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은 반쪽짜리 그 성과였죠. 캐펙스는 늘렸지만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로 돌았다. 그러면서 구글 뭐야 이래도 돼?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는 거고 이번 주에도 이제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런 질문들이 계속 들어갈 거고 그게 계속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논리는 뭐 계속 흔들리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 에퀴닉스라든지 슐럼버거라든지 지금 현재 뭐 데이터 센터도 잘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수요는 높은데 데이터 센터는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과도기에 들어가 있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이제 완화되기 전까지는 결국에 그 끝에 낙수를 받게 되는 AI 하드웨어 섹터들의 주가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걸 시장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급등을 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애플의 그 시가총액 1위 등극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밤사이에도 또 애플의 주가는 결국 상승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는 4%, 5% 가까이 하락했다 보니까 네. 이 순위가 종가 기준으로도 애플이 1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네. 자, 트럼프가 이란 공습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주말부터 들여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어떻게 좀 시작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뭐 이란 쪽에서 받을 생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습만큼은 협상 재개를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공습을 중단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역으로 우리도 그런 공습 안 해라고까지는 받았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복귀할 수 있다. 외교에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군사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거를 이란이 과연 그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많고 시간도 충분하다. 지금 무슨 일이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얘기가 다르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이 제발 봉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지만 이란은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서로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나는 미국이 전쟁과 평화의 시기를 계속 결정하는 게 싫다. 그거를 독단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완강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유가는 떨어진 이유는 어쨌든 공습은 중단됐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위로 더 올라가기에는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거기서 계속 롱을 치기에는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숏을 좀 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다음 주까지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호르무즈에 대한 통제력은 이란의 힘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막 지나가는 배들한테 뭐 지나가지 마 이런 것들을 이란에서 그 혁명 수비대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은 계속 얘기하죠. 이란이 그거 못 막아. 우리가 어차피 다 관리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상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리세션 전망도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을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리세션이 동반되지 않는 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뭐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를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FOMC 주간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과연 금융시장에 대한 정책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가 이번 달에는 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네. 뭐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인상한다라는 전망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겠죠. 만에 하나 하더라도 뭐 9월쯤에 어떻게 얘기가 나오든지 하겠지. 지금 인상을 하는 건 뭐 6월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게 말이 맞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한 70% 넘게가 이제 동결을 전망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또 금리가 4.6, 4.7 가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오랜만에 했어요. 사실 최근에 워시 의장이 인준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얘기 잘 안 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런 얘기를 했고 워시를 겨냥한 게 아니라 다른 연준 이사들을 겨냥하면서 정치적인 움직임 하지 마라. 워시를 잘 밀어줘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생각이나 의중은 확실히 그쪽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금리도 내리고 싶고 유가도 내리고 싶고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돼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보기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실적에서 매크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별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고 다들 매크로 걱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실적이 자꾸 잊혀진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곳곳에서는 뭐 이러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뭐 이런 우려가 뭐 항상 이럴 때마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고가 나온 것도 있었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ISM 제조업 PMI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보다는 수요가 여전히 강세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압력은 완화됐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어떤 그 과도기 속에서 요걸 잘 이겨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맥쿼리에서는 뭐 그쵸? 뭐 만약에 갈등 완화된다면 오히려 유가는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유가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부딪히는 극단의 어떤 의견들이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뭐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는 아닌 게 아까도 보셨지만 하드웨어 섹터가 많이 타격을 입었다 뿐이지 그게 사실 누군가에게는 되게 기다렸던 확산일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 섹터를 많이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러셀2000이 강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묶여 있었던 수급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만큼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은 여전히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돌고 있다는 점에서 JP모건도 S&P 500에 대한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미국 주식 조금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이퍼스케일러나 소프트웨어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잘 방어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우리나라가 문제죠 뭐.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빠진다고 반도체만 하락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다 같이 하락하니까 우리나라가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이런 이유들이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 월가에서는 지금 사야 된다라고 보는 분석들이 꽤 나왔거든요. 이 분석은 사실 근데 지난주에도 많이 싸졌다는 그런 분석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다들 지쳐가는 건데 네.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SML이 그 DUV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유럽의 반도체 섹터가 최근에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진입 시점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ASML 주가가 이렇게 타격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ASML이 하락하면서 이것도 과하다. 그러니까 DUV 장비 도입으로 인해서 ASML이 타격을 받는 거는 겨우 매출의 2.4%밖에 안 된다. 그래서 ASML의 UV 분야 선도적 지위는 여전히 독보적이고 매력적인 매수 기회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그리고 번스타인에서는 또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의 약세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면서 뭐 이래저래 창신 메모리 때문에 빠졌다고 하고 뭐 내일 이제 시게이트 실적이 발표될 텐데 그러면은 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실적이 그렇게 시장에 먹힐지는 지금의 수급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잘 시장에 닿지 않아서 그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네. 자, 그리고 니덤에서도 TSMC 목표가를 $530로 상향했습니다. 뭐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월가의 어떤 반응들을 다 보셔도 인텔에 대해서도 인텔이 실적 발표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125까지 상향을 했는데 75달러였던 걸 $125까지 상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빠질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뭐 저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말을 안 들으니 그게 좀 계속 어긋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주 엠코. 네. 요 패키징 관련한 기업인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발표한 하드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몇 개를 보면 네. 엠코가 패키징인데 어제 엔비디아랑 계약을 했던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서 실적도 좋았는데 가이던스 매출이 조금 하향을 했네요.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시간에서 좀 빠지고 있고요. 나비타스 역시 별로 지금 상황은 뭐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력 반도체 기업이죠. 근데 현재 주가는 여전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시간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소프트웨어가 좋아요. IP를 설계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현재 실적 발표하고 시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런 갈림길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은 뭐 어떻게 그 흐름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긴 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블룸에너지, 시게이트가 실적을 발표하니까 여기서 혹시 흐름이 달라질지를 뭐 한번 하드웨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 엔비디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거 보여드렸었던 건가요? 요게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예, 그걸 왜냐면 아나 패밀리. 타이틀을 아예 바꿔서 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가 오픈소스 AI 보안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라고 하면서 젠슨 황 CEO가 두 번째 글을 또 X 가입하고 나서 두 번째 글을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어도비, 네이버도 케이던스, 클라우드 플레어, 시스코, 델,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네이버도 있고 SK텔레콤. SKT도 있고요. 사실 뭐 국장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네이버랑 SKT가 좀 올라가는 것도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네이버의 뭐 3대 주주가 엔비디아라고. 네. 예.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네이버를 네오 클라우드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로운 네오 클라우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미 어느 정도 GPU를 확보하고 있고 그걸로 네. 솔루션으로 뭔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고 제가 어제 많은 리포트들을 보면서 그 확인을 했던 게 이제 그 GPU에 대한 임대 가격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H100이라든지 B200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대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다는 건 AI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다는 뜻이잖아요. 왜 옛날에 있었던 GPU들에 대한 임대 가격까지 높아진다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토큰 그 쓰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지금 막 그 LLM 기업들이 막 프리미엄한 그런 LLM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뭐 벤치마크끼리 경쟁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돼.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더 좋은 GPU를 쓰고 더 많은 메모리가 들어가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막상 현실에서는 그 토큰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넓어지려면 막 기업들이 많이 써야 된다고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토큰 비용 때문에 계속 이거 너네 시간 제한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수요 자체는 높지만 프리미엄한 비싼 그런 것들은 좀 안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캐펙스를 늘린 것이 정당화가 되려면 그런 프리미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지금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토큰 비용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꺾여서 다시 올라가야 이제 다시 그 낙수로 가는 하드웨어가 살아날 수 있다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 AI의 어떤 대중화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대중화가 되려면 이런 기업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를 깔아놓은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게 확실히 흐름이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이 다시 돌아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계속 많은 분들이 또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 오픈소스 AI 보안 이니셔티브가 출범하면서 여기 있는 기업들이 많이 또 시장의 주목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픈 보안 AI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창립 회원들의 기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하면서 엔비디아가 또 글을 올렸고요. 젠슨왕 CEO가 공격자들은 최첨단 AI를 보유하고 있는데 방어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늘려야 된다. 레벨을 좀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허깅 페이스 사건 요거 이제 오픈 AI가 갑자기 침투했던 그 사건 당시에 이런 개방형 AI 기반 모델이 침입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개방형 모델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폐쇄형 모델에 프리미엄 모델만 집중할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범용성을 갖고 있는 개방형 모델이 있어야만 그래야 완벽하게 이 AI 대중화의 시장에서 우리가 그 토큰 맥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좀 지배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CEO들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샘 알트만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어가서 향후 개발 중인 AI 모델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소개지 이게 사실 검토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이거 내도 돼요 말아요 뭐 이런 거를 검사받는 그런 지경이니까 이런 거를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거죠. 젠슨 왕이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오픈된 범용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범용성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프리미엄한 그런 부품들이 막 엄청 필요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뭐 가격이 꺾일 수 있다라는 논리로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러티브가 확실히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보안 스타트업이 있어요. 거기랑 이제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컴퓨팅 성능을 10배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보안 시스템을 내놨어요. 프로젝트 퍼셉션이라고. 그래서 보안 그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팔란티어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실적을 발표하겠죠. 그러면서 팔란티어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런 오픈형 모델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이 카프 CEO다라고 어제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팔란티어
팔란티어의 주가가 오늘 많이 튀어 올랐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가 여전히 $200를 뭐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할 일이 분명히 많아질 것이다. 너무 프리미엄으로 가면서 사실 원래 AI가 처음 태동했을 때 뭐 클로드나 오픈 AI, 챗 GPT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깔고 싶은데 그게 뭐 깔기가 어려우니까 팔란티어한테 불렀잖아요. 그래서 팔란티어 엔지니어가 가서 그걸 깔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에 출발이었는데 요즘 그런 것들을 막 클로드랑 그 오픈 AI가 직접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되게 애매해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오픈형 대중화된 그런 것들로 만약에 이제 간다면 팔란티어가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니까 어쩌면 그 기업단에서의 AX 수요를 이런 기업들이 좀 차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재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막 완벽하게 신뢰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나온다 실적이 나온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지금은 어쨌든 그 언와인딩의 어떤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의 내러티브는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시놉시스도 오늘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칩 설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공개했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AMD, 인텔 이런 기업들도 계속 이제 효율성을 계속 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막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도 좀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안주 중에 포티넷에 대한 목표가도 $2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포티넷이 아마 내일쯤 실적을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 그리고 뭐 장비주들의 하락,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목들의 상승 이런 내용들을 쭉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약간 이제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뉴스들을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흐름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쭉 들어봤고요. 스페이스X가 지금 사실 IPO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스페이스X 관련한 소식도 한번 볼까요? 네, 스페이스X 우주 쪽에서 스페이스X 주가가 또 빠졌어요. 네. 13차 발사를 했고 그게 뭐 잘 이제 착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봐주질 않더라고요 시장은. 어쨌든 스페이스X도 같은 AI 하드웨어 섹터로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거 잘한 거다, 그 역대 가장 부드러운 해상 착륙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중 확대로 계속 목표가 $300를 유지했고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도 목표가 $800까지 강력 매수 의견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존이 2028년까지 모바일 서비스용 위성을 5,100개를 발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계획서를 그래서 요거를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경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있었고요. 결국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한테는 좀 잡음이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그거죠. 실적 발표 이후에 쭉 한번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도 테슬라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베어드에서는 여전히 옵티머스라든지 로봇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목표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인데 그게 언제 나올지 지금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니까 주가가 오늘도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는 목표가를 또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같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309까지 하락을 했고 지금 스페이스X는 오늘 뭐 아래 꼬리를 달았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지금 주가 차트를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만 조금 이렇게 튀었지 계속 좀 우하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주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물론 지금 계속 뭐 64,000에서 6,000 요 사이 밴드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좀 하드웨어 섹터에서 이제 확산이 돼서 소프트웨어랑 뭐 보안 얘기랑 그다음에 뭐 제가 중간중간 뭐 클라우드 얘기랑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섹터가 러셀 2000 쪽에서도 되게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코인 쪽입니다.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 주고 비트코인 가격은 막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매크로가 여전히 좀 꼬여 있으니까 뭐 전쟁도 완전히 완화된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 여전히 낮진 않습니다.
뭐 높지도 않은데 근데 이번 회차에 좀 되지 않으면 아예 밀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좀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여전히 좀 신중한 심리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이틀 연속 순유출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네. 잠깐 순유입으로 돌았다가 다시 유출이 좀 됐다고 하네요. 근데 어찌됐든 서클의 주가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게 요게 이제 클래러티 액트에 그대로 닿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IBM으로부터 블록체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고 비트마인의 주가가 꽤 올랐어요. 비트마인은 여러분이 오랜만에 보셔서 까먹으셨을 수도 있지만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이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이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사는 기업입니다. 근데 스트래티지는 최근에 약간 또 돈이 없는지 조금 뭐 팔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안 사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비트마인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사고 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지분이 4.8%까지 높아졌대요. 원래 목표가 5%였는데 거길 다 온 거죠. 그래서 엄청 지금 하락했을 때 싸게 샀네요. 지배력이 상당히 그래도 높아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 암호화폐 쪽은 결국 신뢰가 있느냐 그게 깨지느냐의 싸움인데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점수를 좀 더 줬던 것 같습니다. 비트마인이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도 간밤에 장중에 나타났고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드론 쪽입니다. 안두릴이라고 안두릴. 굉장히 그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중에 드론주 중에 만약에 상장이 되면 거의 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우주에서 스페이스X가 있다면 드론 쪽에서는 이제 안두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두릴 상장 안 됐군요.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서 상장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안두릴이 계속 이제 자금 조달 초기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자금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매출도 2배 증가할 거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서 라일리라는 곳에서는 크라토스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크라토스가 이제 드론 관련 기업이죠. 네. 근데 요게 이제 안두릴도 이렇게 투자 유치를 완료했고 계속 추가 투자 유치를 논의 중인 걸 봤을 때 시장이 이제 드론 기업들한테 다시 우호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라토스가 상승 잠재력을 꽤 크게 갖고 있다라는 점을 라일리에서는 좀 봤고요. 그리고 또 로켓랩이 사실 우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사일 방어 개발 이런 거에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군으로부터 미사일 방어 개발을 지원하는 2억 6,600만 달러 규모의 발사 계약을 수주했다.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로켓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자인데요. AT&T 뭐 이 기업은 다 아시죠? 통신사, 통신 업종에서 대형주, 통신 대형주인데 D-Wave 퀀텀이랑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는 그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하고 봤더니 뭐 여기저기 다 써요.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에이전트형 AI 도구에 통합해서 장애 감지 및 대응, 기술자 경로 설정, 네트워크 계획, 트래픽 관리 이런 거에다가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서 양자 기술을 이제 진짜로 이 통신사들은 좀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D-Wave 퀀텀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스티펠도 그래서 목표 주가를 35달러, 현재가가 18달러인데 뭐 2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쪽인데 요거는 뭐 호재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재밌었던 게 웨이모가 그 로보택시 그 진출한 이후에 주차 위반 누적 벌금이 총 $10,000 가까이 된대요. 아니 왜 주차를 아무데나 하는 거예요? 주차를 잘 못하나 봐요. 아니 안 되겠네. 법을 지켜야죠. 견인구역 주차 60건, 주차 미터기 미납 뭐 몇 건, 이중 주차 9건 뭐 이런 것들. 이거 미납하면 어떡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차량 가장 큰 벌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거 보고 아직 자율주행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비라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경영권 문제 때문에 CEO가 갑자기 사임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문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비라이가 휴머노이드 로보택시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 고무적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동시에 리비안 목표가도 좀 높였어요. 리비안? 네. 그 요즘 그 루시드는 완전 파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리비안은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인도량 전망치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 자금 조달도 잘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수익화, 자율주행으로 나아가는 길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리비안 주가도 조금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드와 GM, 이 자동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포드와 GM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신기술적으로 본 거라기보다는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프리스가 목표가를 둘 다 상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왔다라는 거를 참고하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증시에서 항상 반도체 관련한 메모리 관련한 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더 많이 들리죠. 실제로도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에서도 관련한 소식이 정말 뉴스가 가득한데 그 사이에도 미국 시장에서는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있었던 내용들 저희가 쭉 정리해 드렸고 이제 이 시간쯤 되면 우리 명석님은 굉장히 출출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왜 죽어요? 배가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두지 말고 때깔이 좋다라는 것에 네. 왜 그런데 자꾸 포인트를 둬요? 어쨌든 우리가 먹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살려고 우리가 먹잖아요. 뭐 맛있어서 먹나요? 근데 금왕 돈가스는 맛도 좋아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요거 소개해드렸죠. 1인분에 4,975원꼴로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수요미 식혜. 여기 나온 사실 식당은 다 유명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금왕 돈가스 굉장히 저게 그러니까 일반 돈가스 대비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뭐죠?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그러네요. 요거 8팩 최초로 저희가 3만 원대 준비를 했고요. 줄 서서 먹는 돈가스집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등심 150g 4팩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 있는 그 버전으로 4팩에서 총 8팩 준비했습니다. 100% 국내산 등심만 사용한 돈가스. 지금 명성님이 ASMR 하는 것도 아니고 들리시죠? 그 사이에 맛있게 드시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이번에 삼성에서 저는 사실 이거 처음에 가격 보고 이거 맞나 했는데 3가지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그 휴대전화 스마트폰 3가지를 저희가 사전 예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요거 갤럭시 Z 플립 8 요거 같은 경우에는 87만 9천 원. 이거 맞나 해서 제가 여러 차례 봤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접는 거, 세로로 접는 거, 요거 굉장히 얇아요, 가볍고. 요거 저희가 87만 원대, 할부 없이 현금 완납 조건이고요. 통신사도 이제 선택을 지금 보니까 하실 수 있더라고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색상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유형 선택할 수 있고, 통신사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Z 플립 8 기준으로 87만 원대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크기가 여권 케이스 딱 그 크기, 여권 크기에 이게 기기 이름이 뭐냐면 갤럭시 Z 폴드 8 와이드. 폴드 8. 저는 사실 요게 제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켜보기도 했어요. 일단 저는 제일 놀랐던 게 화면이 접히는 게 전혀 안 보여요. 보이시죠? 네, 전혀 안 보여서 주는데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추가돼요. 69만 원. 그러니까 Z 플립 8이 제일 저렴하고요. 87만 원대. 그리고 요것은 69만 원 추가가 되고 울트라. 뭐든 이제 울트라는 가장 고가긴 하죠. 갤럭시 Z 폴드 8 울트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그 크기일 거예요. 이렇게 접는 거. 요 크기.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갖고 싶긴 했는데 요거 딱 크기가 뭔가 영상 보기에도 딱 좋은 크기잖아요. 요거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게 보니까 6개월 후에 요금제 변경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혜택으로 512기가로 무료 그 메모리도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공동 지원금 할인 적용으로 최대 혜택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휴대전화 좀 바꾸고 싶으셨던 분들은 저도 이제 가격 듣고서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 와이드가 요즘 진짜 인기가 많대요. 와이드가? 네. 저도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아예 새로운 폼팩터가 나온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울트라나 이런 거 너무 커가지고 위아래 좀 낭비가 있었는데 그걸 딱 줄여놓으니까 다들 디자인도 좋다 그러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네. 이게 딱 영상 보기 좋은.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새는 우리가 돈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나는 너무 오래 써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핫딜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개도 못 먹어서 돈가스 하나 먹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또 쩝쩝거려서. 죄송해요. 아니, 광고하려면 먹어야지. 시장 하락할 때는 그냥 다 죄송해. 그냥 뭐 죄송하죠 뭐. 혼자 먹어서 죄송하고 맛있는 거 먼저 먹어서 죄송하고 소리내서 죄송하고 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맛있는 금왕 돈가스 그리고 정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삼성전자의 최신형 스마트폰 사실 수 있는 기회는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 한상희 수석연구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